제4장에서 설명한 담아내기 원칙은 증오에 차있는 경계선 환자와의 역전의를 다루는 작업에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저자가 경계선 환자 치료에서 담아내기가 갖는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이 저자들은 환자가 치료자에게 강렬한 부정적 감정을 품고 있을 때에는 구두로 어떤 해석을 제시해도 환자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경계선 환자가 치료자의 해석적 중재를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그에 앞서 어떤 새로운 대상과 일련의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하며, 중립적 관찰자로서의 전통적인 치료자 역할, 즉 균등하게 주의를 집중하는 위치에서 간헐적 해석을 제시하는 역할은 경계선 환자와의 정신분석적 치료에서 필요한 요건들을 충분히 충족하는 특성은 아니라는 점에 전부 동의했다. 담아내기 전략은 환자 치료자의 양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증오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증오는 본질적으로 강력한 감정이며 치료자로 하여금 심사숙고하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추동하기 때문에 담아내기 전략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때 치료자가 취하게 되는 행동에는 환자의 적대감을 억누르기 위한 시도이자 반격을 위한 무기로서 해석을 활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 행위는 환자가 치료자에게 투사한 증오스러운 자기 표상 또는 대상 표상을 떨쳐내려는 시도로서 행해지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격분한 환자의 분노를 담아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 장의 초반부에 언급했듯이, 치료자가 증오에 찬 환자로부터 투사된 측면을 해석을 통해 너무 성급하게 돌려주려고 할 경우 대체로 전문가답지 않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증오에 휩싸인 경계선 환자는 자신의 증오스러운 측면을 내면에서 통합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증오스러운 자기 표상 또는 대상 표상을 치료자 내부에 두려고 한다. 이때 만일 치료자가 환자로부터 투사받은 내사물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부여된 전이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내사물을 환자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썰스는 그 치료자가 성급한 해석을 통해 환자에게 내사물을 억지로 되돌려 주려고 할 경우 치료자에 대한 환자의 전이 인식에서 현실의 바탕을 둔 요소들까지 전부 부인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치료자는 환자에게 증오는 당신의 내면에만이지 제 내면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환자로부터 투사된 측면을 성급하게 해석하지 말아야 할 다른 설득력 있는 이유도 고려해 볼 만하다. 치료자가 환자로부터 투사된 투사물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대사시키고 해독하는 담아내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치료자는 투사물을 자신이 전달받은 방식 그대로 환자에게 되돌려주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극단적 형태로 발현되면 알츠슈리 설명한 젊은 치료자의 사례에서처럼 역전이 행동화가 매우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알츠슈리 제시한 사례 속 치료자는 자신이 치료 중인 경계선 환자에게 너무도 화가 난 나머지 환자와의 전화 통화 도중 저는 당신을 증오해요라며 소리치고 말했다. 이 치료자가 이러한 정신병적 역전의를 폭발시키는 상황이 예외적인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경계선 환자를 치료하는 병동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현상이 꽤 정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치료자는 환자의 투사에 압도되고 자기와 대상이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을 통합할 수 없는 환자의 무능은 임상가에게 재구현된다. 역전의 행동화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치료자도 환자와 마찬가지로 그런 행동, 나쁜 대상의 추방 또는 파괴를 견딜 수 없는 증오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래요. 이제 여기 임상 증례가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얘기죠. 담아내기라는 뭐 컨테인먼트라는 용어인데 이게 비온의 이론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내담자들이 느끼는 뭔지 모르는 아주 불쾌한 어떤 정동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정서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뭔지 굉장히 불쾌한 상태, 자기가 견뎌낼 수 없는 어떤 마음의 어떤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심리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걸 소화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화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정동들 혹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판타지나 내적 대상 관계나 아니면 나쁜 대상이나 뭐라고 이름을 붙이건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견뎌낼 수 없으면 이걸 통째로 방출해내는, 방출하는데 그 대상이 만만한 게 상담자죠. 그 상담자가 이분들이 배설해낸 것을, 이분들이 방출한 것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상담자가 이걸 컨테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담아낸다고 하는 거죠. 이 담아내기는 내담자가 자기가 담아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떠맡긴 거죠. 그래서 하청을 준 건데, 문제는 이 하청받은 업체가 자기 시설이 없으면, 자기도 이걸 프로세스할 능력이 없으면, 아, 우리 이 주문 못 받아요 하고 그 사람한테 되돌려줘 버릴 수밖에 없잖아. 이게 바로 역전의 저항으로 나온다. 상담자가 내담자로부터 온 비혼에 얘기하면 이걸 베타 요소라고 그러죠. 심리적인 어떤 자료로 아직 전환되지 않은 베타 요소가 상담자에 갔는데, 이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꿔내는 기능을 알파 펑션이라고 그러죠. 알파 펑션을 상담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치료 관계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프로세싱할 수 있는 플랜트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를 했는데, 이 플랜트가 엉성해서 어느 정도는 소화해내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지나친 이러한 베타 요소가 자기에게 넘쳐 들어왔을 때 이거 프로세싱 작업이 안 돼버리는 상황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자기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프로세스 되지 않은 것을 다시 내담자에게 그냥 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베타 요소를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상담자에게 도와달라고 한 건데, 이걸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방식이 아주 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내가 너한테 돌려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을 아주 가장 적절하게 돕는 모습으로 드러나죠. 멋진 해석을, 지금 나에게 네가 느끼고 있는 분노는 오래된 분노인데, 그건 과거에 너의 중요한 대상이 느꼈던 정서를 나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멋진 해석을 하면 그 해석 자체는 맞는데, 문제는 진리가, 트루스가 건강한 사람이나 뉴라티컬한 사람, 신경적인 레벨에 어느 정도 발달된 사람에게서는 이 트루스 혹은 해석, 인터프리테이션, 이거 이분들이 새로운 통찰을 가져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게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 혹은 사이카틱한 상태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가장 두려운 것이 진실이라는 얘기예요. 트루스가 이분들이 가장 아픈 건데, 그 진실을 밝힌 순간 이분들은 가장 큰 어떤 트라우마로 경험할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자기가 그 진실을, 자기한테 있는 그 진실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계속 방어하고 살아오고 있는데, 방어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지금 투사의 동의실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걸 맡겨버린 건데, 그 역할을, 이걸 소화해내는 역할, 담아내서 내담자가 자기가 꿈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알파 요소로 변환된, 정제된 어떤 요소를 되돌려주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날 것을 되돌려줘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다. 이게 역전이 저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이라는 말도 어려운데 저항이라는 말까지 붙이니까 카운터 트랜스퍼 리시스턴스라는 말을 이해하는 데 저도 몇 년이 걸렸어요. 말로는 여러분들이 쉽게 납득이 되지만 역전이 때문에 저항이 생겼다는, 그 역전이 때문에 저항이 생겼다는 얘기는 치료에 내담자를 도와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인터벤션이 일어나거나 행동화가 일어나는 것은 역전의 저항이라고 그러죠. 그 나는 개입을 했다고 하거나 나를 변명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내담자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개입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역전의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역전의 저항이 일어나는 것은 이 저항 자체가 내담자로부터 오는 이 베타 요소를 감당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란. 그래서 역전으로 인해서 치료가 진전되지 않는 쪽으로 어떤 행동화가 일어나는 이런 상태. 이게 역전의 저항으로 대부분 드러나죠. 이건 비단 치료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목회 상담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목사님들에게 어떤 성도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점점 깊어지면서 목사님들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이분들이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목사님은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어그레션이 막 터져나올 때 이걸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럴 때 이분들을 정서적으로 담아낸다는 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디펜스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가 어려워지면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디펜스를 하지 않고 내담자가 준 아픈 고통을 자기가 소화해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역전이를 공부하는 학자들 얘기로는 휴먼 세크리파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 인신 공양이라고 하는 휴먼 세크리파이스가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휴먼 세크리파이스가 일어나는 굉장히 고통스러워. 이게 결국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이걸 내가 역전의 저항을 통하거나 어떤 내가 나를 방어해내야 내가 편안한데 그러지 않고 이걸 내가 감당한다고 하는 게 내가 고통을 대신 안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내담자가 가진 고통을 내가 가져와서 프로세스 한다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상담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조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우리 예, 오늘 죄송합니다. 아직 얼굴은. 아직 얼굴은 우리 이제 박미경 님이세요. 네. 박미경 님이시고 오늘 아마 박만영 목사님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 전에 아마 졸업식 때 참여하셨으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참여 네. 못 하셨죠? 네네. 그래요. 우리 박만영 목사님하고 그리고 조대영 목사님은 여기 베이사이드의 신뢰함 교회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두 분 오늘 새로 참여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라고 일단 소개를 좀 하시죠. 저는 지금 애틀랜타 조지아예요. 조지아에 계세요? 조지아주. 다음 시간에 얼굴을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 두 분 목사님 오늘 첫 수업 참여했는데 너무 헤비한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해서 정서들이 많이 복잡하실 텐데 우리 같이 지금까지 한 얘기 여러분들 지금 수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새로 참여하신 목사님들도 기탄 없이 혹시 느끼시는 게 있으면 서로 나누는 시간 잠깐 갖죠. 근데 이게 증오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가 사실상 이게 그 내담자가 증오를 드러내면은 오히려 견디기가 쉬운 게 일단은 내담자가 증오를 드러내면 그 증오가 내 거가 아니라 저 사람 거다라는 것을 인식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그걸 교묘하게 내담자는 증오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치료자에게 증오가 일어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본인은 뭐 영적으로 뭐 있는 것처럼 하면서 아주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얼굴에 미소도 다 담고 있지만은 이게 목회자의 막 심정을 갖다가 막 뒤집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거죠. 예. 그러면 견디다 못해 가지고 여기처럼 이제 분노가 이제 팍 터져 나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 상황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죠. 아니 나는 괜찮은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냐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목사님을 위로하는 상황이 일어나 버리죠. 예 그러면서 이제 위로만 하면 다행인데 이제 문제가 핵심이 이제 목회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아니라. 자기가 문제가 아니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제가 만났던 내담자 중에서도 이제 그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이 내담자가 만나고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자꾸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는데 교묘하게 칭찬 같은데 이걸 좀 뭐랄까요? 자기 프레임에 집어넣는다든지 침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되게 성격이 특이해라는 말을 해가지고 자꾸 건드는 거죠. 근데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은 괜찮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구별 안 되게 묘하게 사람 성질을 박박 끓거든요. 또 화를 버럭내면은 나는 칭찬해 줬는데 도와줬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냐 하면 주변 사람들 아, 저 사람 정말 성격 특이하구나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걸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하소연하는데 차라리 나한테 화를 내라고 이러더라고요. 나한테 화를 내면 나도 화내기가 쉬운데 왜 나를 그렇게 만드냐. 그래서 증오의 감정이라는 게 단순하게 진짜 증오라는 표현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증오도 그대로 전달되는 그러니까 그런 무의식적인 것들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치료자에 필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observing ego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그러니까 객관적 역전이를 경험하게 되는 거, 뭐 찾아내는 것 아니면 그 깨닫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라는 거를 관찰하는 자, 예, observing 이거인데 이제 분석가에게 analyzing 이거라고도 얘기를 하죠. 분석하는 자아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우리 역전에 의해서 우리가 내담자 못지않게 우리가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투사익 이게 이제 이 현상은 투사익 동일시라는 개념을 멜라니 클라인이 개념화했는데 멜라니 클라인은 자기 심리 내적인 판타시에 가까운 개념으로 사용을 했는데 비오는 이걸 인터퍼스널이라는 개념으로 가져왔어요. 인터퍼스널을 하는데 내담자가 자기 정서를 나한테 투사하는 게 그냥 나라는 이미지한테 자기 심리 내적으로만 투사하는 게 아니고 내적 대상에 대해서 투사하는 게 아니고 외적 대상인 실제 살아있는 이 대상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만드는 머니플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속해서 이 사람은 자기는 나한테 투사하니까 자기는 어쩌면 이 감정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투사를 전적으로 해버리게 되면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무의식적으로는 그 상담자나 혹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정서에 의해서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의 정서가 고스란히 옮겨갔으니까. 아니면 정서라고 하게 되면 원정동, 그 불쾌감이나 견딜 수 없는 어떤 이런 자극들, 이걸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가니까 못 견디면 여기서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분이야 정말로 문제다고 이제 일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실제 상황에서는 큰 교회에서 어떤 분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인데 그분이 누군가를 하고 관계에서 자기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면서 그분이 누군가를 공격하도록 만들어내버려요. 그러면 이분은 아주 좋은 말만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분의 얘기에 따라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또 그 공격받은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또 공격했던 대상과 동일시가 일어나면서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현상들이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보여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무의식적인 역동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자기 심리 내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어떤 공동체 문제가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도 괴로워지고 또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지금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을 뿐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꼭두각시가 돼서 투사익 동일시라고 하는 건 이 사람 자기 고유한 정서를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판타시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한 정서나 판타시나 이러한 불쾌한 어떤 상황들, 대상 관계가 자기 것으로 이렇게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배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 사람 정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덮어 씌웠다는 얘기예요. 그 중세식으로 얘기한다면 플레이트 아이덴티티는 중세식으로 얘기하면 귀신에 쓰이는 거라면 원래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누군가의 영향에 의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아주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이제 몇 안 되시는 분들을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어떤 개념들을 공부를 하고 교수님한테서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나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 원래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원래 제가 못 보던 게 보인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참 희한하게 뭐 경계 설정에 대해서 배우면 그 주제에 대해서 다뤄야 될 어떤 이슈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투사적 동일시나 이런 담화내기 주제가 나오면 저한테 그런 거를 의식하게끔 하는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오랫동안 내담자를 만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처음에는 아주 신경증적 수준으로 생각이 되었고 그게 크게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오래 만나다 보니까 약간 경계성적인 듯한 그런 그 현상들이 이제 인상에서 경험되는데 그러니까 정오라든가 저를 향한 화,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표현되기도 하고 네, 두드러지게 표정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데 만약에 공부를 안 했다면 역전이 저항이 분명히 생겨서 제가 아마 인연을 좀 끊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적절한 그 합리화에 의해서 종결을 했을 것 같은 그런 사건인데도 분명히 제가 심리적 타격도 있고 힘든데도 그런 반면에 좀 이제 뭔가 내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이제 좀 이분의 진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이런 지점까지 왔구나 하는 그런 또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은 얼마 전에 뭔가 자꾸 제 내면에서 약간 부담스러움이 느껴지면서 이 경계를 조금 더 명료하게 세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주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정말 표정이 무서울 정도로 바뀌면서 그런데도 제가 좀 담담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좀 심플하게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 그분이 분명히 화를 내고 있는데도 그 표정이 내는데 정말 잡아먹 그런 표정으로 있는데 저는 얘기를 하는 도중에 아주 묘한 걸 느꼈어요. 슬픔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슬픔이. 슬픔. 예. 네,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슬플 때 이제 입꼬리가 약간 막 쭈삣쭈삣하는 그런 애들 울기 직전에 이렇게 하는 듯한 표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냥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런 표정이 자꾸 되면서 뭔가 이렇게 울컥하고 슬픈 게 뭔가 쓱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뭘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당분간 상담을 일단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쉬는 동안에 계속 그것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했는데 이게 다만 얘기인지 제가 소화를 하는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새로 하겠다 해서 만났는데 좀 살짝 긴장되긴 했는데 만났는데 뭐랄까 침묵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냥 기다렸어요. 그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침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 경험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침묵을 기다리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침묵하는 게 되게 불편했었는데 한번 기다려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15분간 20분간 고개 숙이면서 가만히 이렇게 있을 걸 그대로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의 관계 주제는 아니지만 그 한 달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확실히 뭔가 약간 좀 더 통찰하는 그런 힘이 좀 더 생긴 듯한 느낌의 이 진술 내용이 예. 예전과 다르더라고요. 그분도 굉장히 새로운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내담자가 떠나는 것을 꼭 최후 선언이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그분이 떠나는 것이 지금 적절하게 그 스페이스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그 교수님 이야기가 많이 도움된 것 같아요. 내담자분이 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뜻을 되게 존중했어요. 쉬고 싶으면 쉬고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다시 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하고 그 과정 속에 종교를 하고 싶다거나 그분에 대해서 뭔가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잘 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까 굉장히 중요한 정서가 들어왔죠. 슬픔의 정서라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은 정서가 잘 발달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화만 있어요. 네. 근데 깊은 정서는 슬픔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주 짧게 지나갔는데 제가 그걸 네. 다행스럽게 좀 포착을 했어요. 말하면서 제가 이거 뭐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악을 쓰고 있는데 아이는 사실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 슬픔을 감당을 못해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 무의식적인 어떤 역전이 정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슬픔을 내가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공격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한 번 만나고 이제 지금 이제 이어서 계속 만나고 있는 중인데 확실히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지죠. 네. 네. 제가 훨씬 그분을 대하는데 엄청 가벼워졌어요. 편하고 가볍고 네,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이 상담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에 대해서 좀 또 다른 질감을 제가 그러니까 좀 하여튼 좀 묘한 보람 같기도 하고 좀 편함도 있고 하는 게 그분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조금 좀 맛을 봤다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이 모르겠어요. 이게 담아내기를 했는 건지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한테는 굉장히 발전된 서로 이렇게 성장했고 좀 치유된 듯한 느낌을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체험인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를 세우는 작업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 인터벤션이 옳다 그러다고 할 수는 없어요. 결과까지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은 항상 모든 것을 다 수용해주는 대상만을 찾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all good parents, all good mother를 찾는 사람인데 상담자에게도 이상적인 대상이 되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로만 그래서 어떤 셀프 사이칼로지 쪽에 너무 빠져버리면 셀프 사이칼로지 얘기하는 이분들 공감이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최적의 좌절도 필요하다는
옵티멀 프러스트레이션이 있어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부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계를 세웠다고 하는 게 옵티멀 프러스트레이션을 구조화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게 싫은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싫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화가 나는 표정을 짓고 있지만 항상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자기가 무언가가 필요할 때 거절했던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분노 속에 숨겨져 있는 슬픔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픔이 전달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자극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분은 잠깐 쉬어야 될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담자를 볼 때 이분이 사이카틱한지 그리고 보드라인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중인지를 봐서 우리가 인터벤션 경계 세우는 것도 바로 다이렉트리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질문을 통해서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경계를 세우는 건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자극이 너무 많아지면 이분 전이장 속에 걸려들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게 이것 때문인 거죠. 어떤 분에게는 이분은 돌아올 수 있는 적절한 자극인데 어떤 분은 감당하지 못하는 자극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나눠주셨어요.